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정보보호 개론 11번째 노트입니다. 이 노트에서는 해시 함수의 활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블록체인에서 해시 함수를 사용함에 따라서 해시 함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부터 저도 별도 노트를 통해서 해시 함수를 다루고 있습니다. 살펴볼 내용들은 먼저 패스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쓸 때 참여자를 인증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패스워드입니다. 패스워드와 관련해서 해시 함수가 그것의 보안을 위해서 사용이 되는데 그것과 관련된 것들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시 함수를 이용한 여러 가지 기법들을 살펴볼 건데 해시체인, 그리고 블록체인에 사용되는 해시퍼즐, 그리고 해시트리, 그리고 양자 내성 암호의 대안으로 고려되고 있는 해시 기반 서명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과 관련해서 해시퍼즐이 사용이 되는데 블록체인과 관련된 자세한 얘기는 이 챕터에서 하지 않고 나중에 블록체인 파트에 가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해시 함수는 이미 살펴보았듯이 임의의 길이의 이진 문자열을 고정된 어떤 길이의 이진 문자열로 매핑해 주는 함수이고요. 이 이진 문자열을 대신할 작은 길이의 문자열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시 함수는 두 가지 특성을 꼭 항상 갖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중요하게 고려되는 특성은 일방향성하고 충돌 회피성입니다. 그래서 일방향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입력으로부터 해시값을 계산할 수 있지만 해시값이 주어지면 어떤 입력을 이용해서 그 해시값을 계산했는지 찾는 것이 어려워야 된다는 것이 일방향성이고 해시 함수는 일방향성을 다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응용에 따라서는 충돌을 찾는 게 어려워야 됩니다. 임의의 길이의 이진 문자예요. 많은 큰 범위의 데이터를 작은 범위로 매핑하기 때문에 충돌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 충돌을 찾을 수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시 함수의 이 출력 길이는 일정한 이상의 길이가 돼야 됩니다. 그 해시 값의 길이가 짧으면 충돌을 찾는 게 여러 가지 전수조사 통해서 금방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이 충돌 회피를 회피할 수 있도록, 즉 충돌 찾기 어렵도록 충분한 길이가 돼야 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생애 파라독스라는 그 수학 원리 때문에 루트 n 길이의 예를 들면 160비트이면은 2의 80승 비트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256비트 길이의 해시 값을 주로 사용하게 되겠고,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안전성이 충돌을 찾을 수 있는 안전성이 2의 128승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해시 함수의 응용 분야는 첫 번째로 전자서명에서 활용이 된다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전자서명에서 우리가 해시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서명 크기를 줄이기 위한 게 있고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 있습니다. 짧은 길이의 그 해시 값의 메시지 대신에 해시 값의 서명을 하면은 메시지의 길이와 상관없이 항상 고정된 비용으로 서명 값을 생성할 수가 있고, 서명 값의 크기도 메시지의 크기와 무관하게 항상 일정한 크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비용도 당연히 큰 길이의 메시지를 암호하는 것 비해서는 효율적으로 서명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SIG-A 그 메시지 해시값에 서명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전자 서명의 해시 함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충돌 회피 해시 함수가 됩니다. 만약 충돌 회피하지 않다 그러면 HM인 요런 충돌을 찾아서 요 서명이 M에 대한 서명이 아니라 M'에 대한 서명이라고 부인할 수 있고 우길 수가 있습니다. RS의 경우에는 직접 서명하면 또 위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성을 위해서도 위조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도 해시 함수를 활용해야 됩니다. 이때 RS의 경우에는 그 해시 값의 크기와 N은 뭐 2048비트면은 해시 값은 뭐 160비트, 256비트면은 상당히 작은 값이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N에 비해서는. 따라서 이 RS의 경우에는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영역 해시를 하게 되는데, 전체 영역 해시를 한다는 것은 서명값의 그 해시 값의 길이를 N에 가깝게 만드는 거예요. 2048비트와 가깝게 만들어서 서명을 그 값에 대해서 서명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때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이 RSA PSS라고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은 9장에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전자 서명뿐만 아니라 RSA로 암호할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공개 키로 3, 65537과 같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작은 값을 이용해서 공개 키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체 영역 해시를 해서 뭐 이 경우에는 일방향성이 보장이 되는 건 아닌데 이런 해시 함수 같은 걸 써서 메시지의 크기를 늘린 다음에 암호화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것이 RSA OAP라고 해서 뭐 채우기와 같은 형태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PSS를 쓰든 RSA OAP를 쓰게 되면 결정적인 RSA 기법이 확률적인 알고리즘을 바꿔주는 효과, 장점, 이점도 있습니다. 여기에 다 랜덤한 요소들이 들어가게 되겠고 자동으로 그 랜덤한 요소들이 서명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복호하는 과정에서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해시 함수를 이제 전자 서명에 할 때 활용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하게 되겠고 충돌 회피 해시 함수가 돼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해시 함수는 무결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M과 해시 값을 보관하게 되면 나중에 M이 M'으로 바뀌면은 이것의 해시 값을 구해보면 달라지기 때문에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격자가 M'뿐만 아니라 해시 값에 대한 접근도 가능하게 되면 M'을 바꿀 때 해시 값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무결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격자들이 이 해시 값에 대해서 접근을 할 수 없어야 됩니다. 따라서 무결성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해시 함수보다 맥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맥을 사용하게 되면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이제는 공격자는 메시지를 M'을 바꾸더라도 맥 값은 맥 K M'을 계산할 수 없으니까 K를 모르기 때문에 공격자는 이거를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맥을 사용하게 되면 무결성 서비스를 좀 더 안전하게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맥 값이 공개되어 있어도 우리는 안전하게 무결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맥 값이 공개가 되면 공격자는 이 값을 조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비트를 바꿔버리면 얘의 맥값과 이 맥값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여전히 맥을 이용하더라도 공격자가 맥을 새롭게 계산할 수는 없지만 또 뭐 서비스 거부 공격 차원에서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값에 대한 보호는
매우 중요합니다. 비밀성은 이제 요구되진 않지만 이제 중요하다. 접근이 가능하더라도 조작할 수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살펴봤던 게 비트 약속입니다. 이 비트 약속은 교과목 소개 때 설명드렸던 동전 던지기, 그리고 키 동의 프로토콜에서 키 제어를 얘기했을 때도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GA를 줄 때 GA를 주지 않고 해시에서 주면 이제 A와 B가 키를 결정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동일해지는 그런 특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 약속이라는 것은 값을 전달할 때 해시 값을 먼저 전달하고 나중에 필요한 시점에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보장이 돼야 되는 게 두 가지인데요. 일방향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참여자는 이 받은 값을 그 당시에는 알 수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해시 함수가 그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공개하는 사용자가 충돌 회피 특성 때문에 원래 계산됐던 값이 아닌, 제가 원래 공개하기로 했던 값이 아닌 다른 값으로 공개할 수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특성을 비트 약속에서 해시 함수를 쓸 경우에는 당연히 전자 설명 때와 마찬가지로 충돌 회피 해시 함수이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패스워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인터넷에서 아이디를 이용해서 어떤 서비스를 사용할 때 그 사용자를 확인하는, 인증하는 가장 보편적이고 널리 사용하는 방법은 패스워드입니다. 그런데 이 패스워드를 우리가 보통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이거를 서버에 전달하게 되는데, 이 패스워드를 보호하지 않은 상태로 전달하게 되면은 쉽게 노출이 됩니다. 이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은 TLS를 이용해서 암호 채널을 만든 다음에 그 채널로 암호화해서 비밀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해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전달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암호 기술을 사용할 경우에도 장기간 키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하는 메커니즘도 패스워드입니다. 우리가 예전 공동인증서, 공인인증서 같은 경우에도 개인키를 대칭키로 암호화해서 유지하는데, 이때 이 대칭키는 그냥 랜덤하게 생성하는 대칭키가 아니라 패스워드로부터 만들어진 대칭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패스워드 입력하면 그 입력된 패스워드를 이용해서 대칭키를 생성하고 그 대칭키로 암호화된 개인키 파일을 복호화하면 개인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패스워드의 가장 큰 문제는 쉽게 예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용자들은 7, 8자리의 짧은 패스워드를 기억하는 것조차 어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요즘 그 웹에서 보면은 뭐 대소문자를 다 써야 되겠고 특수문자도 써야 되겠고 특수문자도 쓰라 그러고 숫자도 쓰라 그러고 이런 요구사항을 하는 겁니다. 패스워드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워드가 어렵게 만들면 그것의 안전성은 그렇게 우리가 쉽게 예측 가능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주 간단한 그 패스워드를 쓴다. 뭐 1, 2, 3, 4를 쓴다. 아니면 사전에 있는 단어, 이런 단어를 쓴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쉽게 전수조사 통해서 찾아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쉽게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한 패스워드를 썼을 경우에는, 그럼 이런 약한 패스워드에 사용했을 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많이 쓰는 게 횟수 제한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사이트에 뭐 접속을 할 때 패스워드를 4, 5번 틀리면은 뭐 일정 기간 동안에는 사용할 수 없게 만든다든지, 패스워드를 다른 방법으로 인증하지 않고는 다시
접속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들을 사용해서 안전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에 가면 내 패스워드가 얼마나 안전한지도 알려줍니다. 물론 내 패스워드 여기에 치는 순간 그 패스워드가 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삼아 내가 어떤 패스워드 썼을 때 그 패스워드가 얼마나 안전한지는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한번 조사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 패스워드와 관련해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서버로 전달하게 되면 이 서버는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보관되어 있을 것이고 이 패스워드와 이 패스워드가 같은지 비교를 해서 인증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공개된 상태로 파일이나 DB에 유지되면 이 DB나 파일의 보호가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보통 서버나 이런데 해킹해서 접근해가지고 이 패스워드가 저장된 그런 파일들을 또 얻어내려고 많이들 노력을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그대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와 패스워드의 해시 값을 저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패스워드가 오면 바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용자가 입력한 패스워드를 해시한 다음에 이 해시한 패스워드와 이 해시 값이 같은지 해시 값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안전성이 증가가 되냐면 아이디와 패스워드의 해시 값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DB나 파일에. 그러면 공격자가 이 서버를 해킹해서 요거를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럼 얻어내면 바로 아까와 달리 바로 이 아이디에 해당되는 사람의 패스워드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왜? 해시 함수는 일방향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약한 패스워드들을 사용하면은 이 공격자는 이 파일을 얻었을 때 사전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 공격이라는 것은 그 사전에 등장하는 모든 단어에 대한 해시 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hbook, happle, 컴퓨터, 등등 사전에 있는 모든 단어를 해시한 다음에 이 해시값과 여기에 있는 해시값들이 일치되는 게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얘와 요게 일치됐다면 요 아이디의 패스워드는 애플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전 공격을 할 수가 있고 사전 공격을 할 때 꼭 사전에 있는 단어뿐만 아니라 내가 알고자 하는 사용자들이 있으면 그 사용자들의 어떤 생일 정보라든지 전화번호 정보라든지 등등을 조합해서 다양한 패스워드를 만들어서 해시값을 계산해 놓고 그 해시값과 비교를 하는 방법으로 공격하는 것을 모두 다 사전 공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전 공격을 조금 더 어렵게 하기 위해서 솔트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솔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디와 해시값을 보관하고 있으면 사전 공격을 하려고 그러면 가능한 단어들로 쭉 해시한 다음에 일치하는 게 있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치하게 되면 이 사용자의 패스워드는 아빠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조금 더 어렵게 하기 위해서 솔트라는 거를 추가합니다. 그래서 해시할 때 이 패스워드만 해시하지 않고 솔트까지 같이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솔트가 같이 없어요. 그러면 사용자는 여전히 상진 바버라고 입력해서 이게 서버에 전달됩니다. 그럼 서버는 이 패스워드가 맞는지 알기 위해서는 솔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바버하고 이 솔트가 필요합니다. 솔트가 없으면
가능한 모든 솔트로 다 해봐야 되는데 솔트의 길이가 예를 들면 64비트다. 그럼 2에 64승계를 해봐야 돼요. 이거는 너무 어렵죠. 따라서 솔트를 사용하더라도 이 솔트 역시 서버가 접근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방법은 바로 그냥 옆에다가 같이 저장해 놓고 있어요. 그러면 상진 바보라고 데이터가 이렇게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오면 요 솔트를 갖고 와서 바보 h를 계산한 다음에 요 값과 요 값이 저장된 해시 값이 같은지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사전 공격을 했을 때와 이제 이렇게 솔트를 추가했을 때 사전 공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생각해 보면 여기에 솔트가 딱 4개만 있어요. 아이디가 4개만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사과를 하나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사과에다가 A, B, C, D를 다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N명의 유저가 있으면 예전에는 해시값을 요 단어 하나당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이제는 N개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솔트를 쓴다고 해서 엄청나게 뭔가 이 해싱의 안전성이 증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어렵게 만들어줄 뿐입니다. 특히 여기에 이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사용된 솔트의 개수가 적으면 이 사전 공격이 별로 그렇게 그 어려움 정도가 계산해야 되는 해시값의 비용이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을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시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얻어지는 추가적인 이점은 요 사용자가 같은 패스워드를 썼을 때 서로 다른 그 랜덤한 해시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결과 해시값들은 달라집니다. 따라서 그 랜덤한 솔트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상진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하고 조단이라고 하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은 둘 다 같은 패스워드를 사용한다는 것이 뚜렷하게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데 솔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것은 어렵게 이제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 두 사용자가 같은 패스워드를 쓴다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요것만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솔트의 사용을 통해서 사전 공격을 좀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그 증가되는 어려움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렇게 패스워드 해싱 한다는 것은 저장된 패스워드의 안전성을 조금 더 향상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패스워드만 해싱한다고 해서 전체적인 패스워드 인증 메커니즘의 안전성이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요 원리부터 조금 설명드리고 패스워드 해싱과 관련된 다른 얘기들을 좀 설명드리면 패스워드 해싱은 이제 여기에 이제 전체적인 과정을 살펴보면 클라이언트가 있고 서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여기서 어떤 패스워드와 계정명을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서버에 인증하고 싶은 건데 이 아이디와 패스워드의 노출을 막기 위해서는 통신 채널도 보호해야 되겠고 서버도 보완해야 되겠고 클라이언트도 보완해야 되겠고 저장된 패스워드도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패스워드 해싱은 저장된 패스워드를 보호하는 기술이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보완을 해야 됩니다. 만약 여기에는 패스워드 해싱을 하고 있는데 이 전달될 때에는 TLS를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보호하지 않은 상태로 전달했다 그러면
이 패스워드 해싱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원리를 우리는 weakest link principle이라 그래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스템이 있을 때 공격자는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시스템의 안전성은 가장 안전한 요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한 요소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이 weakest link principle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안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요소를 고른 수준으로 같은 수준의 안전성을 제공해야 됩니다. 클라이언트도 해킹해가지고 패스워드가 노출되지 않도록 키보드 해킹 등에 대해서 보호를 해줘야 되겠고, 서버도 서버 해킹에 대해서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또 이런 스니퍼링처럼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서 패스워드를 전달하는 걸 전달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등 여러 가지 보완을 해줘야지만 전체적인 안전성을 우리는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보안에서 그와 관련된 원리를 weakest link principle, 취약성 요소 principle, 뭐 이런, 그러니까 가장 취약한 부분이 전체 시스템의 안전성을 좌우하게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솔트를 사용하더라도 안전성이 충분히 향상되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시 함수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일반적인 해시 함수는 매우 효율성이 높습니다. 해시 값을 금방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계산할 수 있으면 사전 공격하기도 쉬워집니다. 따라서 이제 패스워드를 해싱할 때는 디크립트처럼 수행 속도를 느리게 할 수 있는 해시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시 함수는 어떤 입력이 주어졌을 때 HX를 계산하는 것이 상당히 느려요. 뭐 상당히 느리다 하더라도 너무 느려서 사용자가 패스워드를 정확히 쳤을 때 서버가 그 패스워드 해시 값을 계산해서 저장된 것과 비교해야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 효율적이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전에 우리가 썼던 SHA-1, SHA-3처럼 매우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해시 함수는 아닌 거예요. 속도를 원하면 충분히 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느리게 만들게 되면 얘들을 계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겠고, 이것도 어려워지는데 솔트까지 계산해야 되면 더욱 어려워지는, 그렇게 사전 공격의 어려움이 점점점 증가되는 거죠. 느린 해시 함수를 쓰게끔 해서. 그래서 디크립트가 우리가 패스워드 해싱할 때 쓰는 대표적인 해시 함수이고요. 섀도우 파일이라는 것이 리눅스나 유닉스의 이 아이디와 관련된 패스워드의 해시값이 저장되는 파일을 섀도우 파일이라 되는데, 그 섀도우 파일의 해시값이 이걸로 시작되면 디크립트를 이용해서 해시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니스트에서는 2013년도에 디크립트보다 더 좋은 해시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 패스워드 해시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 공개 대회를 열었고, 그 대회에서는 aragon2라고 하는 함수가 채택이 됐습니다. 얘도 얘와 마찬가지로 속도를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패스워드 자체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한된 또 몇 가지 방법을 또 살펴보면, 우리는 보통 짧은 패스워드를 쓰는데 패스 문장을 쓰면은 더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합니다. 길어지니까요. 근데 이 패스 문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좋아하는 뭐 속담 또는 어떤 그 영화에 나오는 대사 또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의 가사의 일부, 뭐 어떤 시의 소절,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패스프레이즈 쓰면은 안전성은 강화되는데 내가 입력해야 되는 건 길어지기 때문에 번거로워지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전성을 높일 수는 있고 사용자가 외우는 거 입장에서도 보면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노래의 가사 같은 경우에는 늘 외우고 있으니까 시 소절도 뭐 어떤 소설에 나오는 되게 내가 좋아하는 구절이라든지 인용구라든지 어떤 유명한 사람이 했던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패스프레이즈로 쓰게 되면은 좀 더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패스워드 추측 공격, 사전 공격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고요. 아바디는 또 어떤 기법을 제안했냐면 패스워드를 전달할 때 20빗 정도의 랜덤 알파를 선택해서 요거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버는 이 20비트 0000의 20비트부터 쭉 계산해 보는 거예요. 쭉 계산해서 얘와 패스워드를 결합해서 해시해가지고 전달된 값과 일치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에 20승번 해시를 해야 되는 건데 서버 입장에서는 그만큼 어려움은 증가되지만 공격하는 자 입장에서는 공격하는 사용자는 얘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패스워드 추측 공격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이거는 나중에 그 해시 퍼즐에서도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해시에 대한 해시가 일반형성을 만족하기 때문에 어떤 값을 입력했는지 모르지만 그 입력한 거의 일부를 알려주고 서버는 알고 있죠. 패스워드를 알고 있고 나머지를 모르게 하면은 그 모르는 것은 전수조사에서 찾을 수는 있는 거죠. 그 방법이 나중에 우리가 사용하는 해시 퍼즐에서도 이런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바디가 제안한 방법은 서버가 패스워드를 갖고 있어야 돼요. 패스워드의 해시 값이 아니라 패스워드를 직접 갖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러면 여기에 해시 값 패스워드가 아니라 H 패스워드를 넣게끔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는 싸움이 패스워드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패스워드 해시 값에 대한 싸움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공격자들이 패스워드는 모르더라도 패스워드 해시 값을 알면 이제 이 사용자를 대신해서 접근할 수 있게 되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장기간 키를 보호할 때도 패스워드를 쓴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기간 키를 이제 암호 기술을 써서 뭔가 하려 그러면 장기간 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장기간 키를 또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데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패스워드로부터 대칭 키를 생성하고 이 키로 장기간 키를 암호화하여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그 공인인증서에서 개인 키를 보호할 때 이 방법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저장된 파일이 노출이 되면 약한 패스워드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 사전 공격을 통해서 이 장기간 키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즘 또 많이 쓰는 방법은 화이트박스 암호 기술이라고 해서 난독화 기술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거는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실행 코드, exe 파일로부터 소스 코드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링인데 이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exe 파일을 난독화합니다. 그러면 그 난독화를 역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면은 이 파일로부터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 소스 코드 자체에 키를 내장하는 거예요. 내장한 다음에
난독화를 시켜버리면 이 실행 코드를 누군가 얻더라도 난독화가 안전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얘를 못 얻어내는 거죠. 근데 이 난독화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 다른 사용자들이 이 난독화된 거를 어떻게 찾아낼 다시 원래대로 환원하게 못하게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난독화를 많이 공부하지는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난독화라고 하는 것은 그 기존 내용을 바꿔가지고 조작해가지고 그걸로 통해서는 원래 그것이 뭐였는지를 알 수 없게 하는 것이 난독화라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카톡이나 네이버 같은 데서도 우리가 이제 그 사설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내 공개키, 개인키 등이 이렇게 난독화 돼가지고 우리의 그 카톡 실행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카톡이 사용하는 어떤 파일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오픈 디자인이라는 개념하고는 거리가 좀 있죠. 얘는 이렇게 하는 것은 오픈 디자인이에요. 우리는 이 파일이 어디에 저장되는지 알고 어떻게 저장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해킹해서 노출되지 않게끔 잘 보호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잘 보호해야 되는데, 이렇게 난독화를 한다는 것은 이제 외부에서 보면 과연 개인키와 공개키, 인증서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톡에서 발급받은 것이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알려주지 않아요. 난독화 기술 쓴다는 거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렇게 숨겨가지고 조금 더 비밀성을, 안전성을 높이는 그런 방법을 쓰는데, 그거는 원래는 그 정보보호 원리와 비추어서 봤을 때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 방법들이 알게 되면은 다 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다 공개가 된 상태에서, 공개가 되더라도 그것들을 얻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또 정보보호하는 기업들은 조금 더 자신들이 사용하는 보호 기술들을 개방하고 공개할 필요는 있습니다. 공개가 되더라도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를 통해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물론 그렇게 기술을 오픈하게 되면은 다른 기업들이 그것을 모방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있겠지만, 보안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것이 훨씬 더 좋은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장기간 키 관리와 관련해서 좀 더 안전하게 저장하기 위해서 이제 하드웨어를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키의 탈취 방지를 위해서 키를 특수 하드에 유지할 수 있는데, 우리 핸드폰에서 그 유심에 그 이동통신사와 공유한 장기간 키를 저장하고 있는데, 이 유심은 이런 보안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셋톱박스 같은 경우도 U 플러스니 뭐 올레드 TV니 이런, 또 스카이, 옛날 이런 그 셋톱박스들도 이 스마트 카드라고 하는 그런 보안 하드웨어에 장기간 키를 저장해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드웨어 이용한 키 관리는 보통 투팩터 인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기가 있어야 되겠고, 또 추가적으로 패스워드를 입력해야지만 실제 그 키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드웨어 중에는 HSM이라고 해서 하드웨어 스퀘어 모듈이라고 그래서 실제 암호 연산을 그 기기 내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심 카드에서 실제 연산까지 수행을 합니다. 즉
키를 이용해서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 핸드폰의 그 기본 메모리로 갖고 와서 그 핸드폰의 CPU가 사용을 해가지고 어떤 연산들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유심에 있는 그 하드웨어에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연산들을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드웨어 칩이면 키가 여기에 들어있는데 이 키는 절대 이 하드웨어 밖으로 안 나오고 여기에서만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연산도 필요하면 데이터를 일로 보내서 연산을 하고 다시 데이터를 암호화된 결과를 내보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작 불가능한 기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가 이 하드웨어를 획득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키를 불법적으로 읽으려 그러면은 그것이 디텍트 되거나 이런 템퍼 리슨, 템퍼 프루프라는 것은 뭐냐면은 누군가 불법적으로 읽으면 그냥 데이터를 날려버려요. 그래서 읽을 수 없게 그렇게 하는 하드웨어를 우리가 템퍼 리슨, 템퍼 프루프라고 합니다. 조작 불가능한. 조작하게 되면 데이터를 지워버립니다. 조작한다는 것을 그렇게 감지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삭제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내 데이터도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백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드웨어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인데 하드웨어를 우리가 항상 이용할 수 없는 이유는 추가 비용이 필요하고 사용 편리성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보안 하드웨어를 이용해 가지고 키 관리 또 이 키의 노출을 방지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즉 돈을 많이 쓰면 충분히 좀 더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비용이 증가되면은 그만큼 이제 그 서비스를 널리 사용하게끔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또 사용했을 때 그 편리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패스워드부터 생성된 키는 패스워드부터 만들어진 그 대칭 키는 패스워드 추측 공격에 취약하기 때문에 특히 약한 패스워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더욱 취약해집니다. 따라서 이렇게 패스워드로부터 만들어진 키는 로컬에서만 사용하는 게 원칙이에요. 로컬에서만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공인인증서의 경우에는 개인 키를 복구하기 위해서 로컬에서만 사용하기 위해서 이 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만들어진 이 대칭 키로 메시지를 서로 암호화해서 주고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노트에서 봤던 WEP나 WPA 자꾸 틀리는데 WPA는 즉 무선 AP 보안할 때는 직접적으로 패스워드부터 만들어진 키를 그 다른 사용자하고 인증할 때 직접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패스워드 추측 공격에 취약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시지를 이렇게 그 키로 암호화를 했다. 그러면은 패스워드를 추측한 다음에 이거부터 K 프라임을 계산해내고 얘를 이용해서 얘를 풀어보는 거예요. 풀어보는데 여기 있는 여분 정보가 확인이 돼요. 그러면 내 추측이 맞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패스워드부터 만든 키는 원격에 있는 사용자 간에 메시지를 교환할 때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런데 WEP나 WPA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벨로빈과 메리스는 이런 그 패스워드부터 만든 대칭키도 원격에 있는 사용자 간에 사용할 수 있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였습니다.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랜덤한 값만 암호화를 하면 랜덤한 값만 여기를 랜덤한 값만 들어있어요. 여분 정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분 정보가 없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추측했을 때 풀어봤을 때 내 추측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WPA3는 SAE라고 해서 이런 류의 패스워드 기반 키를 쓰는데 패스워드부터 생성한 키를 원격인 사용자 간의 메시지를 암호할 때 쓰지만 패스워드 추측 공격의 강건한 프로토콜입니다. 그런 프로토콜을 쓰도록 WPA3는 향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SAE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EKE를 좀 저희 이 슬라이드에서는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아까도 보였듯이 기본적으로는 랜덤한 값을 암호해야 됩니다. 즉 여분 정보가 없는 명백한 여분 정보가 없는 데이터 메시지만 암호화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B가 A와 통신하는데 서로 P를 패스워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패스워드부터 생성된 키가 KP예요. 그러면 이 키는 원래 이제 패스워드 추측 공격으로부터 취약하죠. 그런데 이 B는 랜덤하게 키를 생성한 다음에 그것을 암호화하고 랜덤한 또 난수를 생성해서 줬습니다. A는 패스워드를 알고 있으니까 요거를 푼 다음에 다시 요 MB를 암호화해서 B한테 줘서 나는 패스워드를 알고 있는 사용자라는 것을 인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암호화된 것도 랜덤한 값, 여기에 암호화된 것도 랜덤한 값이니까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습니다. 왜 안전하지 않냐? 공격자는 패스워드를 추측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키로부터 KP 프라임을 계산해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키로 얘를 풀어볼 거예요. 풀어보면 K 프라임 뭔가 나오겠죠. 그럼 이 K 프라임으로 또 뭘 해볼 수 있냐면 얘를 풀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난스 값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 난스 값이 MB와 일치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와 일치된 순간 내가 P를 P 프라임으로 추측한 것은 올바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 순간에는 랜덤한 값을 암호화했고 여분 정보가 없기 때문에 안전하지만 그 다음에 이 키를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은 다시 여분 정보가 있는 값을 암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패스워드 추측 공격에 강건하지 못한 그런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패스워드 추측에 강건한 프로토콜을 만들 수 있냐? 또다시 DP-헬만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좀 복잡하게 썼지만 GA를 주고 GB를 주는데 이 GA를 파이, 즉 K파이로 암호한 거예요. 서로 패스워드를 공유하고 있는데 그 패스워드부터 K파이를 계산해낼 수 있고 그걸로 얘를 암호했습니다. GA와 GB를 암호하고 있습니다. GA와 GB를 암호하게 되면 패스워드 추측한 사용자들은 K P 뭔가 파이를 추측해서 K 파이 프라임으로 얘를 풀어봤자 이 자체는 랜덤한 값이고 여분 정보가 없기 때문에 내 추측이 맞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이것도 알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요런 값들을 요 GAB로부터 만들어서 교환하고 있는데
이 사용자들은 여기로부터 얻은 어떤 값, 얘부터 얻은 값, 그리고 또 여기로부터 얻은 값, G1, G2라고 합시다. 그럼 얘를 이용해서 요 GAB에 해당되는 값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산대수 문제의 어려움 때문에 얘가 뭐 G의 A'이고 얘가 B'이라 그러면 A', B' 값을 만들어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얘를 패소 추측한다 얘를 풀어가지고 다시 얘네들을 풀어서 내 추측이 맞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패스워드 기반 프로토콜을 패스워드 기반 대칭키를 사용하게 되면 패스워드 추측 공격의 강건한 프로토콜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얘를 약간 RSA 형태로 바꿔서 암호화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공개키를 이용해서 암호화하고 있습니다. 공개키. 그래서 RSA 공개키를 암호화해가지고 A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패스워드 추측한 사람은 얘를 풀면 어떤 값들이 나오는데 이 값들을 이용해서는 얘를 풀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요 MB를 요 푼 값들을 이용해 가지고 암호화해서 이 메시지를 만들어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얘가 OAP로 만들었다. 그러면 이 OAP를 할 때 사용된 랜덤 값은 공격자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얘를 통해서는 내 추측이 맞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걸부터 N과 D는 계산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은 패스워드 추측에 강건한 프로토콜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여기에 N과 E가 들어가는 순간 이 N은 특별한 값이에요. PQ 인수분해가 어려운 매우 큰 값입니다. 예를 들어 2048 비트라고 하면은 2048 비트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 2048 비트에서 맨 첫 번째 값은 1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풀었더니 맨 첫 번째 비트가 1이 아니야. 그러면 이거는 내 추측이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패스워드 추측 공격은 추측이 올바르다는 것만 판단할 수 있으면 안 되고 추측이 틀렸다는 것도 몰라야 됩니다. 내 추측이 맞은 것도 확인할 수 없어야 되지만 내 추측이 틀렸다는 것도 알 수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추측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으면은 계속 그 후보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후보를 계속 배제하다 보면은 좀 더 가깝게 패스워드를 알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패스워드 추측 공격에 강건하기 위해서는 추측을 했을 때 내 추측이 맞았다는 것도 몰라야 되지만 틀렸다는 것도 몰라야 됩니다. 그래서 랜덤한 값이지만 이 랜덤한 값은 특별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특성을 이용해서도 추측을 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랜덤한 값은 암호화해야 되고 여분 정보가 없어야 되는데 랜덤한 값을 암호화하더라도 이 랜덤한 값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야 되면 그 특성이 아닌 값이 나오게 되면은 내 추측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랜덤 값은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랜덤 값을 그 패스워드 기반 키로 암호화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